이거는 우리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아파서는 진료 못 보는 상황이 진짜 이번 추석 때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에 다시 코로나 유행이 7월달, 8월달에 확 늘었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봐도 열나는 환자들 오면은 검사해보면 다 코로나 양성 나오고, 그게 이번에 이제 전염력이 높은 KP3라는 오미크론 변종이 전 세계적으로 한 번 더 득세를 해서 그런데요. 다행인 거는 치명률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지는 건 많이 퍼지고 있는데 환자들도 잘 회복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고령의 환자들이 코로나 양성 아니더라도 요즘 폐렴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게 코로나 변종과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폐렴이 굉장히 늘고 있는 거 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젊은 분들이 열나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코로나 양성이 나왔더라도 너무 치명률은 높지 않은 상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물 많이 드시고 시원하게 샤워하시면서 열 조절하시고 해열제 적극적으로 쓰고 컨디션 조절하면 일주일 정도 고생하다가 대부분 나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지금은 격리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 곳에 그냥 너무 다니는 거는 좀 제한을 하는 게 좋겠고요. 계속 사회적으로 퍼지는 건 문제가 되니까 마스크는 최소한 꼭 쓰시고 손 씻기 잘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안 쓰는 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병원 들어오실 때도 마스크 안 쓰시고 들어오시는데, 아직도 병원은 환자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공간입니다. 병원 오실 때 최소한. 그리고 사람들 모여있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런 대중교통 공간이나 사람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있을 때는 가능한 마스크 쓰시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행인 거는 지금 8월 마지막 주 들어오면서 다시 확산세가 좀 꺾이고 있는 게 응급실에서도 느껴집니다. 감기 증상 있는 환자들 코로나 긁어보면 음성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여름 감기 왔다가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앞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변종이 생기면서 풍토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뭐 오미크론 변종만 해도 이렇게 수십 종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각각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가지치면서 변종이 생기고 있는 건데, 다행인 거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치명률이 높은 변종은 퍼지지 못하고 없어지고 치명률이 낮은 변종이 점점 커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독감 때 2008년도 그때쯤에 신종플루 독감으로 아주 전 병원이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죠. 그때 제가 전공이 2년차 때여가지고 기억이 뚜렷이 나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할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복도에서 치료를 했었어요. 복도에서 주사 맞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들이랑 돌아가면서 같이 응급실로 안 들어가게 복도에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그게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 큰 변종이 생기면 그러면 엄청 환자들이 안 좋은 환자들이 생겼다가 다시 10년 동안 작은 변종들이 생기면서 잘 넘어가고 예방접종이 맞아 들어가고 이러다가 또 큰 변종 생기면 또 안 맞고 이러는 거거든요. 아마 코로나도 그런 큰 시프팅이 있고 작은 시프팅이 있으면서 토착화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감이랑 코로나랑 비슷한 게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못 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속속 문을 닫고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촬영 날짜 기준으로 오늘 서울에 있는 모 권역센터가 또 결국은 응급실 문을 시적으로 닫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제 뭐 의대 증원 때문에 잠시 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렇게 바이탈,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들이 잘못된 책임을 의사한테 계속 묻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증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뭐 바이탈 환자를 볼 그런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의사를 대하는 태도들이 명시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강제하고 압박을 주고 법으로 때리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어디 가겠냐,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아예 수련을 포기하고 진짜 사직을 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잠시 싸우기 위해서 떠나 있고 그런 파업을 한 게 아니고 진짜 사직서를 낸 거고, 이번에 사직서가 수리가 돼가지고 전원 사직 수리가 돼버린 겁니다. 병원 아예 떠난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가 무슨 의대 증원을 안 한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이미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없는 지금 현실이 앞으로 응급의학과를 포함해서 생명을 보는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의사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뉴 노멀이 된 것 같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전문의들이 없는 그런 의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환자들이 길에서 악화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대학병원급 내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급에서 볼 수 있는 환자군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 2차 병원이 볼 수 있는 환자군이 있고, 그다음에 소도시의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급이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있고, 이렇게 순서가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컴바인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중증 환자라든지 암에 관련된
관련돼가지고 꼭 그 병원에서만 봐야 된다든지 이런 환자들을 선별해서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긴 한데, 그래서 대학급, 권역급 응급의료센터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공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 계시던 권역센터급 응급의료 교수님들 아니면은 촉탁의 선생님들도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지금 6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지친 상태로 포기하고 나는 더 이상 내 몸 못 갈아넣겠다, 포기하고 나오겠다 해가지고 지금 응급실들이 일주일에 며칠을 밤에 닫는 응급실들이 몇 군데 생겼고요. 아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다 포기하고 나와서 응급실을 못 본다는 그런 상황도 생겼고, 또 소아응급실은 또 소아응급실대로 못 보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응급의료 자원들이 다 소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19 입장에서는 중환 환자들이 탔을 때 어느 병원에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대학병원에서 받아줬던 환자들이 지금 대학병원이 완전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 병원에 원래 다니던 환자들도 다 못 보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2차 병원급에 연락을 계속해요. 그럼 저희는 2차 병원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뭐 30통, 40통 119 대원에 문의 전화나 아니면 원거리에 있는 환자들이 악화돼서 전원 문의를 받아요. 심지어는 뭐 경북, 경남, 전남에서도 연락이 와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갈 곳이 그 지역에 원래는 대학병원들이 있어서 다 수용이 됐어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지금 다 전국으로 전원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환자들이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최종 치료를 못 받고 그 병원에서 결국은 중환자실을 못 찾고 그냥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 좋아지거나 사망하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전원 문의들을 받다 보면 정말 답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저희도 여력이 되는 한 뭐 환자를 받아서 중환자실 되는 한 치료를 하지만 중환자실이 꽉 차면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역할을 할 수 있게 중환자실 환자를 많이 볼수록, 중증 환자를 많이 볼수록 보상이 커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경증 환자는 대학병원급 안 가게 작은 응급실에서 볼 수 있게 진작에 됐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경증 환자 안 보고 있는데도 지금 대책이 없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2명에서 3명의 의사 인력이 간호사 인력 6, 7명과 같이 보다가 의사 인력이 1명밖에 안 남아버리면 그러면 진료 역량이 3분의 1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경환은 하고 중환도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역 의료기관급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본인의 3분의 1 역량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들이 진단이 끝나고 나면 해당 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역할을 해야 그 중환자실로 아니면 수술실로 올려야지 그 다음 환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또 안 되잖아요. 그쪽 전공의들도 다 없으니까. 그쪽 전문의 선생님들, 예를 들면 신경외과 선생님, 뭐 흉부외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하다가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직을? 그러면 이제 지쳐갖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그날 그 환자 못 받고, 의료진한테 계속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번아웃이 되면 다음날 외래 진료도 못 보고 그냥 퍼져버리는 거니까, 못 보겠습니다가 돼버리면 다음날 외래는 또 누가 봐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대로 후속 진료가 안 되니까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2차 병원은 2차 병원대로 대학병원에서 못 받는 환자 중에서 받을 수 있는 환자 다 받아놓고 중환자실 꽉 차버리면 더 이상 진료 역량이 안 돼서 더 이상 못 받는 거고, 전국적으로 그게 지금 가득 차가지고 환자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119 차량을 탔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전국 단위로 연락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하루에 3, 40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작에 최고였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의료진의 박리담회식 저수가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사실 환자들이 자기가 가고 싶으면 대학병원 응급실 가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진료일에서 1차 병원에서 나 진료일에서 띄워주세요 해가지고 대학병원 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대학병원에 가는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에서 꼭 가야 되는 환자들만 셀렉션돼서 가고, 대학병원급에서는 그런 환자만 봐도 병원이 운영이 되도록 진료 역량은 줄이고 연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교육 역량이 중심이 되고,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의료보험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진료를 박리담회로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막 150명씩 하루에 외래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병실로 많이 입원시켜야지 병원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이라든지 빵집, 편의점 이런 것들로다가 병원이 운영돼야 되는 구조가 자체가 잘못돼 있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대로 진료비는 높은 대신에 1차 의원이나 119에서 꼭 필요한 환자들이 셀렉션 돼서 실려갈 때만 볼 수 있는, 그러면서 평소에는 비어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곳으로 갔었어야 되고 진작에 갔었어야 되고, 2차 병원은 2차 병원대로 1차 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환자들을 받아서 입원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중간에서 채우고, 1차 의원들은 환자들의 주치의로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리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그런 의료 전달 체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다 경환들을 중심으로 환자를 봐야 병원이 운영되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는 환자들이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감기 진료
받겠다고 3차 병원 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환자들이 당연히 편할 때 병원 가는 게 익숙해져 있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참아야 되고, 게다가 영양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니까 중환 환자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환경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중증 환자로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환경이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지 정말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크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뭐 감기 증상이나 단순 설사나 배 아픔으로 응급실을 쉽게 찾는 그런 행태가 이제는 좀 제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응급실이라는 게 뭐 낮에 아팠어도, 아니면 낮에 감기약 타기 시간이 없어서 외래 진료 못 보니까 나는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응급실을 찾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제어가 되어야 되고요. 야간 뭐 외래도 있기는 하지만 야간 외래도 사실 운영을 위해서는 진료 보조나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이 되어야 되고, 환자들도 낮에 진료를 보든지 아니면은 진료를 미국처럼 그렇게 편의점 약 먹어가면서 버티는 게 정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단순 감기 정도 가지고 막 병원을 급하게 찾거나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응급실 잘 몰라서 오시는 거겠지만, 이제는 좀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 이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중증 환자들은 진료 역량이 되는 병원에 빠르게 가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중증 환자들 중심으로 응급의료가 재편이 되는 그런 환경이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게 환자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치인이 그랬죠. 환자가 죽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근데 환자가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의료진이 있는 거지, 환자가 나빠진 걸 책임지기 위해서 의료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의 사태가 환자가 나빠지는 거를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아픈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만, 그걸 누구한테 책임지우기 위해서 누가 잘못했냐고 물어보는 거는 저는 그거는 더 오히려 진료를 해서 이런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라고 떠미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의사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부분이 환자가 잘못됐을 때에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그 환자가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위해를 주기 위해서 환자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줄지, 법적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걸 누가 잘못됐으면 네가 책임져라, 아니면 뭐 이송한 사람이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는 소재로 가면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런 소송에 대한 부담이 의사들이 현장을 더 떠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은 오히려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증이면서 119를 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잘못일 수 있죠. 119를 타면 일단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응급실에 물어보게 되는데, 경증인 환자는 대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환자는 이제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트리아제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자가 케이타스 몇 등급이냐를 따져서 중증 환자 순서대로 응급실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면은 당연히 119를 타고 오던 승용차를 타고 오던 대기실에서 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케이타스 1등급이나 2등급처럼 정말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놓치는 심폐소생술 상황이라든지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흉통이라든지 한쪽 마비나 아니면 언어장애가 생긴 뇌출혈 뇌졸중, 이런 걸 의심해야 되는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응급센터든지 빨리 받아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권역응급센터급이 역할을 못하면서 그 병원을 수배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진짜 중증 환자가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119에서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떤 병원이 수배가 가능한지 그나마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내용 중에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진료 거부하지 마라, 내가 무슨 녹음을 해가지고 들이밀 테니까 진료 거부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런 거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불신을 만들 뿐이지 우리가 케이타스 기준으로 빨리 보고 늦게 보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 눈앞에 이렇게 녹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보호자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녹음하겠다고 정중하게 얘기하면서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녹음보다는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녹음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몰래 의심의 눈초리를 하면서 이렇게 녹음하시는 분들 이렇게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되게 기분이 안 좋으면서 저도 방어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더 고려해야 되고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검사를 더 하게 되고 이렇게 쓸데없는 검사가 늘어나고 쓸데없는 설명이 늘어나고 더 방문해야 될 과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없는 관계는 더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 입장에서는 더 번아웃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깨는 그런 말들은 저희한테 상처가 된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응급실에서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응급실 진찰료가 늘어난다고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행태가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 실비를 거의 9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 진료비는 다 실비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가능하면 큰 병원 가서 진료받고 싶은 욕심에 더 큰 병원 가서 대기하더라도 나는 1시간 기다려야 되더라도 거기서 진료 보겠다 이런 수요들 때문에 자꾸 오버크라우딩이 돼서 대학병원이 대학병원 역할을 못하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료비 올리는 걸로는 크게 해결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도 이번 추석에 응급실을 그냥 뭐 배 아파서 가거나 아니면은 구토설사로 가거나 기침 가래로 가는 거는 아마 진료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상비약 먹고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병원들이 역할을 못하고 그 다음에 2차 병원도 역량이 축소된 상태에서 5일 연휴를 지내야 되고 개인 의원들도 거의 상당 부분 닫은 상태에서 365 의원들만 연 상태로 이제 명절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환 환자들만 보기에도 2차 병원 센터급 응급실이 꽉 찰 겁니다. 대학병원이 못 보는 환자들 여기서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중환자실은 진작에 첫째 날, 둘째 날에 가득 찰 것 같고요. 그러면 중환 환자들도 못 보고 지금 길에서 떠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은데 케이타스 3등급, 4등급, 5등급 환자들은 아예 손도 못 대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 찢어져서 왔어도 아마 순서에서 밀려가지고 그냥 대기실에 계속 대기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응급실 이용 환자 수가 2배에서 3배 가까이 늘거든요. 평소 명절에. 특히 아예 명절 당일날, 특히 추석 당일날은 하는 의원도 없고 하는 외래도 없고 저희 병원 같은 달빛 소아 청소년 센터도 닫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도 다 지금 응급실로 몰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거의 아마 진료 마비가 올 것 같고 응급실이 그냥 다 찬 상태로 환자들이 못 들어오고 그냥 대기실 바깥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환 환자들만 들어와서 겨우 한 명 한 명 해결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평소에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리 나빠지는 환경이 오지 않도록 조금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명절이라고 너무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상하지 않게 나오는 응급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겠다. 이제 조금 아파서는 진료 못 보는 상황이 진짜 이번 추석 때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치료받을 곳이 없고 치료받으러 가도 4시간, 6시간 대기하거나 아예 못 보고 튕겨 나오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9월 1일부터 뭐 때문에 정상화가 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수도권이 지금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닫히는 응급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충남, 충북권이 이번 달에 많이 멈춰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 경북권은 진작에 멈춰서 있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학병원급 응급실의 역할이 이제 완전히 셧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차 병원들이 역할을 최대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로기 상태가 돼서 포기하면 중환 환자들이 계속 어느 일정 비율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환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게 될지 정말 너무 많이 걱정이 되고요. 지금도 경상도 지역에서 위장관 출혈인데 받아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새벽에 저희 병원 와서 이미 실혈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헤모글로빈이 정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겨우 혈압을 70대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도착해가지고 피 짜면서 응급으로 내시경 들어가서 겨우 살려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당연히 살 수 있었던 환자들이 이제는 못 살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게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가 없다는 얘기는 전문의가 안 나온다는 얘기고 전문의들이 지쳐서 1명, 2명 현장을 떠나고 바이탈을 보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한 명씩 포기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전문의는 생기지 않고 떠나는 사람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문과 의사들의 숫자는 있지만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흉부외과 선생님들 숫자가 있지만 진짜 혈관을 보거나 대혈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폐 수술을 하거나 심장 혈관 수술하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왜냐하면 수련을 받았어도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맥 혈관 수술하거나 하지정맥류 치료하거나 항문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응급실 진료 보시거나 뭐 이러면서 지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전문과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전문의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들여서 전문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문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미 있었거든요.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경우는. 근데 지금 그게 소아과, 응급의학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외과, 내과도 지금 이제 다 넉다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런 전문의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전문의가 있는데 그 일을 안 하면 그 전문과 환자들이 그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현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거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에 걸맞는 존경과 법적인 보호 장치를 줘야 합니다. 사실 의사는 환자를 위해를 끼치려고 환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환자한테서 정말 의사들끼리는 바이탈뽕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살려냈어. 내가 이 밤에 잠 안 자고 이 환자 살려내서 나는 마음이 뿌듯해. 이런 마음으로 바이탈을 하는 의사들이 되는 거거든요. 뇌산소,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그런데 그런 진료를 보다가 삐끗해서 잘못했을 때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팅을 하나 못 남겼다든지 이런 이유로 환자한테 큰 보상을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면허를 뺏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어떤 질환들 예를 들면 뭐 대동맥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라든지 심장 혈관을 잇는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라든지 장갑막 찢어져가지고 배를 열어서 수술해야 되는 환자라든지 장천공이 돼가지고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를 치료할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버리면 나중에 누가 그런 환자들을 돌보겠습니까? 중환 환자들을 봤을 때 보상은 둘째치고 그런 환자들을 봤을 때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충분한 존경을 받을 수 있게만 해줘도 다시 돌아올 의사들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봤을 때 뿌듯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 의사들이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 전공의들도 내가 진짜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해도 내가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야 다시 전공의들도 돌아오고 전문의들이 다시 태어나면서 후학이 양성이 되고 그러면서 교수들도 다시 자리를 하고 이런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방향은 간호사들한테 역량을 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악순환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후학이 양성이 안 되거든요. 교수들은 떠나고 전공의들은 절대 안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뒤로 생기는 전문의들이 없으니까 5년만 지나도 환자들을 볼 전문 의사들이 역량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대학병원이 대학병원다운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땜칠 처방하겠다고 지금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부모님을 모시는 가장이실 수도 있고 각자 환경에서 가족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진짜 이번 추석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결책조차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다치지 말고 일단은 예방할 수 있는 건 다치는 것들이잖아요. 갑자기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치지 말고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놓고 이런 방법으로 최대한 이 명절 굉장히 혼란 시기를 잘 넘기고 각자 잘 버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 이고요. 동료분들께는 너무너무 힘드신 지금 환경이고 지금 다 지쳐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힘내서 하루하루 버티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바이탈 보시는 의료진 분들 너무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환자를 위해서 조금 더 버텨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결국은 환자가 될 수 있는 한 명의 가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